자, 이제 올해 마지막 수업이네요, 그죠? 뭐 여러 가지로 뭐 상황이 좀 계속 그렇긴 하지만 좀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어제 크리스마스도 이제 지나고 남은 건 이제 제야의 종소리만 땅 치면 되겠네요, 그죠?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그죠? 엊그제 종 땡 쳤던 것 같은데 또 종치고 또 종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죠? 양도의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양도로 보고 보지 않느냐 구분하는 건데 양도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가 이랬죠 개인이 뭐와 관계없이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그 다음에 유상 이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유상 이전이란 말이었죠. 그죠? 유상 이전. 그죠? 유상 이전일 때만 양도로 본다. 그죠? 요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기준도 뭐다? 양도냐 아니냐 보는 기준이 유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다른 거 뺏고. 대가를 주고 받았을 때. 그죠? 그래서 매매. 그죠? 대표적인 매매라 했죠. 예,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야. 대가를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팔면 양도인데 매매고. 그죠? 근데 경매 공매도 그러니까 양도인 거죠. 왜? 어쨌든 돈을 받았으니까. 낙찰 금액이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서로 받고 주고받으면 교환. 이건 물물 교환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주고받으면 대가로 그거는 교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근데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가 아니다 그랬죠. 지적경계선 변경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있죠. 법에 따라 가는 거다 그랬고, 그다음에 현물출자는 출자, 투자했는데 뭘 받았어요? 지분, 주식을 받은 거죠. 그죠? 어쨌든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랬고. 그 다음에 수용도 보상금 받았으니까 양도고요. 그 다음에 대물 변제는 빚을 갚았다. 뭘로? 물건으로 갚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양도인데 이혼 이자료 같은 것도 물건으로 주게 되면, 부동산 주게 되면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분할 청구 같은 걸 하게 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담보증이요. 부담보증 뒤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매매는 돈을 받는 거라 했죠. 이거는 뭐 그냥 똑같은 얘기니까, 그죠? 금전을 받았을 때, 그죠? 그리고 교환은 물물 교환이 동시행이 된다, 그죠? 그래서 얘는 동시행이니까 양쪽 다 취득과 동시에 양도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고 현물 출자는 출자하고 뭘 받았다고요? 지분 받았다 했죠. 지분 받으면 얘도 양도다 그랬고, 대물 변제는 빚을 갚는 거죠. 물건으로 해서 채무가 변제되니까 이것도 양도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에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했죠. 증여했는데 조건부로 그거 뭐야? 네가 내 대신 뭔가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한다. 그러면 전체 증여한 가액 중에서 그 부담하기로 한 이 부분만큼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쟤만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라 했죠. 얘가한테 5억짜리를 증여해줘. 근데 부담부증여하기로 했죠. 뭐요? 여기에 은행빚 2억 원인데 이거를 네가 내 대신 부담해라. 그럼 여기서 부담하기로 한 전체 증여가액 5억 중에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예요? 2억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부담하기로 한 금액 2억 원은 뭘로 본다? 그만큼만 뭘로 보겠다? 대가를 받고 준 걸로 양도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채무액, 그죠? 쟤는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해서 요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나머지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 부담부증이 해서 그러면 얘는 증여세 내고 얘는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양도세 예정신고를 진짜 배우는데, 예정신고 원래 기간이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거든요. 근데 얘는 3개월입니다. 얘만 3개월. 왜? 같은 부동산인데 증여세, 양도세를 내잖아요. 근데 얘가 증여세가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증여세 신고 기한이. 근데 양도세는 2개월이거든요. 그럼 날짜가 안 맞지? 혼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세 예정 신고는 3개월이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도 출제가 됐던 지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맞물려서 얘도 기억을 했죠? 여기 취득하는 사람은 반대로 주는 사람이 유상이면 얘도 유상승계 취득이고, 주는 사람이 무상이면 얘도 무상승계 취득 그랬죠. 그래서 같이 줄긋기 하면 됩니다. 근데 얘네 둘이 이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자, 우리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럼 딱 떠오르는 단어 두 글자 뭐라겠죠? 그죠? 왼수지간들. 그죠? 왼수지간들이죠? 부부지간, 부모자식간. 그래서 요 왼수지간 나오면 무조건 뭘 기억해라? 증여. 근데 증여인데 추정.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추정. 증여로 보긴 하는데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내용 잘 기억하시면 되죠.
보지 않는 경우는 대가 없는 거죠. 환지처분. 무상이전이나 환지처분 및 불이익 충당은 양도가 아니다. 왜? 저건 대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원래 있던 토지 대신 바꿔주는 처분행위라 했죠. 대가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땅의 일부가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충당이 된다. 채비지로 충당된다. 이런 것들은 대가가 없으니까 양도가 아닌데 그걸 팔면 환지 받은 토지를 팔아먹으면 뭐예요? 그때는 양도로 보겠죠. 자, 그랬고 공간법에 따른 그죠? 교환인데 뭐라겠어요? 지적 경계선 변경 이러면 양도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아까 교환 자체는 양도다. 근데 경계선 변경은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은 양도담보. 얘는 왜 그런다 해서 해석하라겠죠? 양도했어. 등기가 넘어갔어요. 근데 왜 했다고요? 담보 목적으로. 얘는 처음부터 팔겠다는 의도가 없다겠죠? 팔겠다는 의도는 없고 내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넘겨준 거죠. 이 말의 뉘앙스는 이 단어의 뜻은 내가 너한테 이걸 파는 게 아니라 일단은 채무 담보 목적으로 넘겨줬다가 나중에 빚 갚고 도로 찾아오겠다는 의지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얘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뭘 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뭐 해버리면 변제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이 부분이 이제 처음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변제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그죠? 되겠죠? 그리고 공유물 분할. 공동소유 물건을 분할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라겠어요? 지분 변동 없이. 여기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지분이 변동이 없으면 원래 자기 지분 찾아오는 거니까 양도로 보지 않겠다. 그런 뜻이었죠.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 주면 양도인데 재산분할 청구는 이제 이걸 원인으로 가게 되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고요. 뭐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돼요. 이건 뭐,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 대상은 부동산 들어가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 뭐 있다 있어요.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나오죠? 임차권은 뭐가 중요하다겠어요? 등기된, 이게 중요하다 했죠. 등기된이 들어가는, 그죠? 얘는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그죠?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서, 요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거는 이제 뭐라고 이해하시라 했어요? 외우지 마시고, 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대. 그럼 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혹시 지문이 나오면 외우지 말고, 아,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양권 같은 게 대표적인 거 있죠. 분양권은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국민주택 채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걔네는 그냥 그 채권 갖고 있으면 나중에 국민주택을 주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근데 그런 개념으로 그냥 읽으면서 대입만 시키면 되는 거지 이걸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랬고 기타 자산은 있는데 이 중에 3개.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죠? 함께. 그죠? 함께. 이게 중요하죠? 같이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업권은 나오면 여기밖에 틀릴 게 없어요. 함께냐 아니면 이거를 단독으로 했느냐 이거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함께하고 단독은 아니다. 그리고 특정 시설 및 이용권은 각종 회원권이죠. 골프 회원권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랬고 이주권도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함께.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요 노란 거 있죠? 등기된 함께, 얘도 함께.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근데 큰 제목 기억하시라 했죠? 대상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나눈다. 1번은 1번끼리 가고, 2번은 2번끼리 가고, 3번은 3번끼리 갑니다. 그래서 요 3개가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파생은 선물 옵션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 했죠? 그러면, 주식을 뺀 나머지 4개는 같이 간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은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양도비 취득시는 언제다고 팔았느냐? 보유기간 때문에 그런다 했죠? 일반적인 거래는 대금청산일 그럽니다. 얘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실제 잔금 지급일을 말한다겠죠? 분명치 않다 그러면 대금청산 등기친 날, 대금청산 전에 등기했다는 얘기는 등기가 빠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등기친 날. 이 2개 나오면 뭐 기억하시겠어요? 장기와 수용 나오면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허가받은 경우는 허가 받았으니까 사용 승인서 교부인도 있죠?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리고 무허가는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허가 받은 경우는 준공검사 받고 승인서 교부해 주니까 그걸로 가지만 무허가는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이걸 받을 수 없지. 하지만 실제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항상 사실상 사용일이다. 성수고 뭐 돌아가신 날이고요. 증여는 증여 받은 날이다. 뭐 얘는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요게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만약 시험에 언급이 되면
요 파트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나머지 한두 개 정도 뒤에서 언급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요 개념 정도만 딱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양도세 산출세 과정. 요 순서 외우시라 했죠? 요 순서 중요합니다. 파른 금액에서 세금 다 내는 거 아니라 했죠? 살 때는 경비 빼주고, 경비를 이거 묶어서 취득가액, 우리 교재는 여기 자본적 지출 양도비를 기타 필요 경비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다 묶어서 그냥 필요 경비 그럽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걸 구분해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필요 경비 그러면 취득가액 묶어서 전체 통틀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남으면 낸다 했죠? 차익이 생겼어. 근데 이거 다 내는 거 아니라 했죠? 여기서 뭘 빼준다 했죠? 장기부여, 특별공제. 이게 뭐다? 뭐 빼주는 거다? 물가상승분. 얘는 항상 머릿속에 물가상승분을 빼준다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을 가지고 이 장기부여, 특별공제 대입을 시켜서 정리를 하셔야 안 헷갈려요. 안 그러면 그냥 막 외우면 이게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걸 대입하면 아, 얘가 이래서 얘는 되고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걔가 훨씬 더 나중에 문제 풀 때도 편하죠. 그러니까 물가상승분 빼주는 거다. 그죠? 물가상. 오랫동안 물가 올랐으니까 1년에 물가가 이 정도 올라갔다라고 판단하고 그만큼을 빼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금 나오면 여기서 기본공제 준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과세 표준. 여기서 장기는 여기서 빼주고 소득금액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빼줍니다. 이거는 말씀드렸죠? 이거 헷갈리면 양도소득기본공제니까 어디서 빼줘요? 양도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안 되면 양차장, 양도세 양차장이 양차장이니까 양도차익에서 장기 빼주고 이름이 양소기래, 양차장 이름이 양소기래에서 이렇게 가도 되고 어쨌든 뭐 중요한 건 기억하는 겁니다. 뭐가 됐든 본인 편안한 대로. 그죠? 순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얘가 실거래가로 가고 얘가 원칙 실거래가고 취득가액도 그럼 실거래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실거래가. 그죠? 근데 이제 이 실거래가가 인정이 될 때, 인정되지 않을 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죠? 실거래가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걔가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얘가 실거래가 있으면 얘도 실거래가로 가면 돼요. 근데 입증이 안 되면 우리 뭐 한다 했죠?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얘가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가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얘가 실거래가면 얘도 실거래가. 근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칙은. 그러니까 동일 방식 적용이라고 그래요. 양도가액의 실거래가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간다. 여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좀 있는데 요거는 1월달 할 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같은 방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라겠어요? 입증이 안 되면 뭐 냈죠? 그때는 어떤 걸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할 것이냐 해서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가액이 실거래가 원칙이고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원칙인데 만약에 양도가액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뭘로 간다 했죠? 추계조사 결정한다 했죠? 이때 하는 게 뭐다? 매감기. 그죠?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한다. 그죠? 그리고 취득가액 실거래가가 인정이 안 되면, 확인이 안 되면 매감한기. 그래서 요건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순서 바뀌면 안 되고, 그리고 이 환산이란 말은 뭐다? 환산 취득가액 그랬죠. 그러니까 환산 취득가액이니까 이름이 취득가액이니까 언제만 적용한다? 그렇죠.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얘는 시험 문제 나오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 순서 바뀌면 안 되고 그거 물어보고 환산 취득가액이 어디서 적용하느냐?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요 개념을 가지고 주로 시험을 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로 가게 되면 기타 필요 경비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빼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언제 필요 경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취득가액이 뭐가 확인됐을 때 실거래가로 갈 때. 그럼 만약에 얘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매감한기로 가게 되면 결론은 무슨 뜻이다?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필요 경비로 발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뭐 한다? 요거 대신에 뭘 적용한다? 필요 경비 계산 공제라는 걸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모르시더라도 뭐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실거래가가 확인이 되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로 가는데 취득가액이 그게 확인이 안 돼서 매매 감정 환산 기준 시가를 적용하게 되면 무엇 대신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에 뭘 한다고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잡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입니다. 확인이 안 됐을 땐 이렇게 가는데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 매감한기로 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대신 뭘 적용한다고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거는 뭐라겠어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읽으라겠죠? 왜 포함이 되지 않는다? 지가 잘못해서 발생된 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기가 발생한 거, 그죠? 세금은 들어간다 했죠. 취득 관련 조세는 들어가지만 가산세는 네가 잘못됐으니까 인정이 안 되고, 보유 관련 조세는 거래와 관계없으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자 있는데 이자가 뭐예요? 얘는 왜 안 된다 했어요? 연체이자. 지연이니까 본인이 잘못한 연체이자죠. 근데 뭐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 포함이 되는 이자도 있다. 걔는 뭐다? 처음부터 약정으로 이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걔는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아닌 거 부당행위죠. 세금부터를 가지고 원래 시가보다 초과됐으면 그 초과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현상 유지 비용이죠. 수익적 지출 그랬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고, 얘는 현상 유지 비용이니까 얘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양도 간접 비용, 양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광고비, 접대비 같은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 이미 공제를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 나오면 그냥 산입됐다 그러면 이중 공제니까 넌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나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포함되는 거 여기까지만 잘 보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 읽으라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작년에 시험에,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죠. 말씀드렸죠? 요게, 말씀드렸듯이, 요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나 상가계획이란 말이 나오는데, 저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이 내용은 여기서만 나오거든요. 필요 경비 파트에서만 나와요. 근데, 결국은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만 문제가 되는 거야? 얘가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뭐고 상가계획이 뭔지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라겠어요? 필요 경비로 산입이 됐다잖아. 그럼 산입됐다는 얘기는 다른 데서 이미 공제 받았으니까 이쪽에선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필요 경비로 본다. X 이겁니다. 그럼 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이 뭐 현재 가치 할인창이 뭐냐, 뭐 상가격은 뭐냐 하면 머리만 아파요. 그 회계학적 용어가 알 필요도 없는 것들이죠. 이 문제 풀 때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 필요도 없죠. 왜? 이게 아무 관계 없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건. 왜? 이게 이 개념 자체만 가지고 시험을 내진 않잖아요. 절대로. 그죠? 얘는 오로지 어디서만 나와? 경비 파트에서만 나와. 필요 경비 파트에서만 나오는데 오로지 그럼 이거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얘가 포함되니 안 되니를 판단하는 거지 이 말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거를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이걸 이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는 뭐 이제까지 강의하면서 한 번도 저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거든요. 몰라도 되거든. 그죠?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우리 할 것도 많은데 관계없는 것들 굳이 알 필요가 없겠죠. 물론 뭐 이걸 설명해서 알면 이해는 빠르겠지. 근데 뭐예요? 더 헷갈려요, 여러분. 시험과 크게 관계없는데 해가지고 헷갈리는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할 차례죠. 교재는 355페이지. 355페이지. 자, 그러면 양도 차익 결정되면 거기서 뭘 빼주면 돼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도 보시면 이걸 그냥 해석하면 돼요. 막 외우지 마시고 이 단어를 그대로 분석하면 돼요. 일단 이름이 장기 보유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얘기나 뭘 기억하시라 했어? 얘는 무엇을 해주는 거다?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다 그랬죠? 물가 상승분. 그러면 지금 얘가 장기 보유잖아요. 그럼 뭐예요? 말 그대로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장기 보유입니다. 그럼 이때 보유는 몇 년 이상, 일정 기간에 몇 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특별공제잖아요. 그럼 특별이란 말은 뭐라겠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특별히 너만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럼 공제 대상이 양도세, 과세 대상 전체를 다 공제해주면 그건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다? 다 안 해주고 누구만, 특별히 너만. 이 말의 뜻은 공제 대상이 한정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한정. 그러니까 누구나 해주는 건 아니고 니네만 해주겠다. 그래서 공제 대상이 한정돼 있는데 걔가 누구다? 토지 건물 그리고 입주권입니다. 부동산은 당연히 해주는 거고 입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입주권이 이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입주권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거 아시잖아요. 주택하고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얘도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돼서 2주택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이건데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집이 있어요. 아파트 갑이 주인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뭐가 들어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간다는 거지. 자,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공법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에서 나오죠. 도정법에 이거 하려면 무엇을 반드시 설립을 해야 된다? 조합을 설립해야 돼. 조합.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을 하면 얘가 그러니까 도시 정비법에 따라서 이제 개발 시행 절차가 있거든요. 정비 사업 시행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 같은 거 하려면 굉장히 막 시끄럽죠.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막 프랭카드 많이 붙어요. 경축, 뭐 추진위원회 결성, 뭐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막 이런 거 떨어지고 막 하죠. 근데 그런 거 다 붙어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절차는 뭐가 끝나야 된다? 여기 이런 게 있어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는 게 있어요.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게 떨어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행정 절차가 끝나요. 그럼 이제 뭐를 해요? 이게 떨어졌으니까 사업을 하겠죠. 그럼 저걸 철거를 하겠죠. 철거하고 이제 아파트를 새로 짓잖아요. 그럼 이걸 철거를 하게 되면 이제 뭐예요? 갑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조합은 뭘 준다? 저게 철거됐으니까 나중에 완공되면 뭐 할 수 있는 권리?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줍니다. 새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 그 입주권. 그래서 이게 입주권인 거예요. 그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이때 그러면 만약에 장기 보유할 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년을 보유했고요. 입주권 상태로 1년을 보유하고 얘를 만약에 팔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갑이 이제 이걸 팔았어요. 근데 자,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입주권을 지금 파는 거죠. 팔기는 입주권을 팔았죠. 그럼 얘는 장기 보유가 되느냐? 자, 원래 입주권은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부동산만 됩니다. 부동산. 근데 입주권은 여러분 부동산이 아니죠? 얘는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입주권을 팔았더니 장기 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니까 얘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 그러고 알아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왜? 아니 그러면 부동산만 장기 보유를 해준다 치면 갑이 지금 요 부동산을 팔고 입주권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얘가 뭘로 전환된 거예요? 입주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얘는 만약 이 사람이 그 논리대로라면 요 인가 떨어지기 전에 즉 철거되기 전에 이때 팔았으면 얘는 뭐예요? 장기 보유를 받았겠지.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는 안 해주더라도 어디까지는 여기까지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왜? 여기는 입주권이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안 해주는 게 이해하겠어. 하지만 내가 이걸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전환된 거니까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부동산식 5년이고 입주권상 1년이다. 그러면 결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몇 년 동안은 해주겠다는 거예요. 5년간 해주겠다는 거지. 왜? 왜 그런다고요? 여기까지는 부동산을 보유했었잖아. 부동산 상태로. 그죠? 근데 요 입주권 1년은 부동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기는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입주권 얘기가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관리 처분 계획인가 라는 말 떠올라야 돼요. 관리 처분 계획인가. 얘는 항상 어디까지? 관리 처분 계획 인가까지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주권이 지금 이게 갑이 이렇게 을한테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갑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았겠죠. 자, 그럼 을은요. 을은 지금 갑으로부터 뭘 산 거예요?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거죠. 그럼 나중에 저 을이 저 입주권을 팔면 쟤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얘는 갑은 원래 부동산을 보유를 했었잖아요. 근데 을은요, 입주권을 산 거잖아요. 그럼 을은 부동산을 보유한 바가 있어 없어? 없죠. 입주권만 산 거잖아. 그러니까 을은 장기 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승계 취득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입주권 나오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얘는 어디까지니? 그러면 양도 차익도 관리처분계 인가일, 보유기간도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한 자는 받을 수 없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세법의 하나는 입주권은 지금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주택수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그럼 안 되는 경우 있죠? 배제되는 게 있어요. 자, 언제 안 되느냐? 미등기는 안 됩니다. 미등기는 무조건 안 되죠. 미등기는 세금 포탁 의도를 가졌는데 해줄 리가 없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 안 돼요?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안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외자산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요 국외자산은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면 장기 보유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이거를 외우지 말고요. 왜 안 해주느냐? 그런 거죠. 자, 국외자산,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면 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준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뭐 빼주는 거라겠어요? 물가 상승분 빼주는 거라겠죠? 그럼 그 물가 상승분이 어느 나라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지 외국에 있는 물가 상승 오는 걸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외자산 양도실은 장기 보유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기본 개념이죠. 이렇게 하면 이건 헷갈릴 게 없죠. 근데 작년 시험 문제에도 얘가 정답으로 나왔었고 올해도 시험에 지문에 맞는 지문 나왔어요. 그죠? 국외자산 양도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다. 맞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니까 우리나라 물가 상승분이니까 외국 자산은 안 해준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얘는 공제를 얼마를 해주느냐? 공제율이 나옵니다. 공제율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요거 양도 차익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를 빼줍니다. 그런데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어떤 금액에 해주느냐? 양도 차익 여기서 빼주잖아요. 그럼 이 금액에서 그냥 바로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 1억이다. 그럼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주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10%다 그러면 이 양도차익 있죠. 요거에 그냥 바로 10% 곱해서 거기서 빼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시험에 뭐라고 내요? 양도 가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액 그러면 양도 차익이나 가액이나 같은 종씨고 그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이런 거에서 틀리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인데 틀리죠. 가액이 아니라 뭐 차익에서 빼줍니다. 그럼 공제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공제율은 일반 자산은 6에서 30%고요. 그 다음에 1주택 고가주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올해 개정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2019년도 연말에 개정이 돼서 올해 2020년도에도 개정이 돼 있던 건데 또다시 중간에 개정을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렇게 갑니다. 고가주택 1주택 고가주택의 공제율이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1주택 고가주택이 24%에서 80% 이렇게 해주거든요. 고가주택. 그죠? 그러니까 1년에 8%씩 해서 3, 8한 24 그래가지고 10년 이상이면 80% 공제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바뀐 거예요. 자, 뒤에 표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거주자, 비거주자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거주자, 비거주자. 자, 우리가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를 둔 자. 비거주자는 그게 아닌 자인데 자, 비거주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대요. 비거주자도. 자, 그럼 이거를 왜 해주느냐 생각해 보세요. 외우지 마시고요. 자, 비거주자가 안젤리나 졸리는 누가 봐도 비거주자죠. 걔가 부산 인천 송도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다. 그럼 비거주자가 지금 어디 걸 팔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걸 팔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우리나라 걸 팔았으니까 얘는 국내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니까 당연히 뭐다? 비거주자도 뭐를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에요. 안 그러면 이거 헷갈리면 여러분 은근 헷갈려요. 그러니까 항상 대입을 어떻게 하시라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니까 외국에 있는 걸 팔았을 때는 안 해줘.
우리나라 물가상승분이니까. 근데 누가 됐든 우리나라 걸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공제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반적인 경우는 자, 물가 상승분 빼준다겠죠. 그럼 얘는 장기 보유는 최소 몇 년부터 받는다겠죠? 3년부터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물가가 얘가 원래 3%였거든요. 1년에 3%씩이었는데 이 개정이 돼가지고 재작년에 개정인가? 그죠? 해가지고 얘가 2%로 낮아진 거예요. 그럼 원래 이게 뭐예요? 물가 상승 빼주니까 정부에서 1년에 물가가 과거에는 3% 정도씩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1년에 3%를 빼줬는데 이제는 물가가 안정돼서 많이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봤자 2% 정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이 안정되었으니 더 이상 공제 많이 안 해주고 이제는 얼마? 2%만 해주겠다. 그럼 물가가 안정되건 누구 돌린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왜? 공제율이 적어졌잖아요. 뭐 최대 공제는 30% 똑같지만 보유기간이 길어졌죠. 원래 3%일 때는요 10년 이상이면 30% 받았거든요. 이제는 2%씩 공제해 주니까 2, 3은 6 그래서 얼마? 15년 이상일 때 3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9구단 이제 2단 1년에 2%씩이니까 3, 2, 6, 2, 3, 6, 2, 4, 8, 2, 5, 10 이렇게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6, 8, 10, 11 이렇게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15년. 그러면 15년 이상이면 30%니까 여기서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15년 보유하건 30년 보유하건 300년을 보유하건 15년 넘어가면 최대 공제를 얼마까지만 된다? 그죠? 30%까지만 된다는 거죠. 이걸 무제한을 해주면 구간 남는 게 없죠. 30년 보유 때 2, 3은 60%, 90, 50년 보유면 100%, 60년 보유면 120%이 안 되죠. 그래서 최대치가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거 나온 거죠. 1주택, 고가주택. 이런 고가주택은 뭘 고가주택이라 한다? 비싼 주택입니다. 비싼 주택. 그죠? 이때 비싸다는 말이 어떤 얘기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9억 초과. 근데 이때 9억 초과가 실거래가로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실거래가로 9억 초과죠. 올해 시험에 뭐 아시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험에 올해 2020년도 시험에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고가주택 얘기가 지문에 나왔어요. 근데 양도세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땡 틀렸죠. 걔가 정답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맞으라고 낸 거예요. 이거는 그죠? 실거래가죠. 실제. 그러니까 얘는 다른 거 안 따져요. 면적, 위치 이런 거 안 따지고 어디 있든 관계없고 무조건 내가 집을 팔았는데 9억을 초과돼서 받았다. 그럼 얘는 고가주택입니다. 자, 원래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죠? 비과세 안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9억에 팔고 어떤 사람은 9억 10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갑은 9억에 팔고 을은 9억 10원에 팔았어. 그러면 갑은 고가주택이 아니고 을은 고가주택이죠. 왜? 10원이니까 9억 초과됐잖아. 그러면 갑은 세금 한 푼 낫네. 비과세니까. 그죠? 근데 을은 9억 10원이니까 10원 초과됐으니까 얘는 고가주택이니까 9억 10원을 다 세금을 내야 돼. 그럼 누가 봐도 을 입장에서 열받죠. 왜? 아, 나도 어쨌든 비과세 대상인데 10원 초과됐다고 세금을 다 내고 쟤는 10원 차로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니까 뭐라는 게 알았어. 그럼 너도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해줄게. 너도 9억에 해당하는 만큼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고가주택도 원칙은 비과세가 안 되지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어디까지? 9억까지는 해주고 초과분은 과세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그러면 지금 내가 1세대 1주택 여러분 고가주택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는 뜻은 얘가 몇 년 이상 보유를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3년 이상 보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도 비과세 대상인데도 장기 보유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과세 대상인데도 과세가 되는 주택, 즉 무슨 주택? 고가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얘는 원래는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금을 덜 내도록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 많이가 얼마냐면 원래는 어떻게 됐다고요? 1년에 8%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까지는 어떻게 적용된 거예요? 1년에 8%죠. 그럼 3년부터니까 3, 8은 24. 그죠? 이렇게 됐죠. 24에서 10년 넘어가면 80% 이게 원래 올해 내용이에요. 근데 원래 기준이 뭐였냐면
이 1년에 8% 공제를 받으려면 보유 3년 이상에 거주를 2년 이상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내가 만약에 8% 공제를 받으려면 보유만 하면 안 되고 거주 2년 했을 때만 8% 공제해 줬어요. 그럼 내가 10년을 보유했는데 거주 기간이 2년이 안 되면 8% 공제를 못 받았어요. 원래 작년까지 2019년까지는 2년 거주 안 해도 되는데 개정이 돼가지고 2020년도부터는 2년 거주했을 때만 8% 공제고 만약에 네가 2년 거주를 못했으면 8% 공제 못 받고 1년에 2% 공제를 갔어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올해까지는 뭐만 하면 돼요? 보유기간 채우고 거주를 2년만 하면 8% 공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년에 또 바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는 이 8%짜리 공제를요, 이 8%였잖아요. 이거를 4% 나눈 거지.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따로따로 나눴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가 보유를 10년 하면 원래 80% 못 받고 4%니까 최대 얼마? 40% 공제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주기간 따로 계산해서 거주도 1년에 4%씩 따로 공제받으니까 얘도 뭐야? 최대 얼마? 10년 넘어가면 40%에서 두 개 더해서 얼마? 80%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40, 여기 40 그래 두 개 합해서 얼마? 80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부터는 올해처럼 만약에 80으로 공제 받으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보유 10년은 기본에다가 거주 기간도 10년이 넘어야만이 80% 공제가 된다는 얘기지. 올해까지 2년 거주만 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제 80% 받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지. 10년 보유까지 해야 되니까, 거주까지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갑니다. 이게 올해 개정사항입니다. 보유, 거주, 따로따로 간다. 그죠? 각각으로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따로 받고, 그럼 만약에 내가, 보유는 10년 했어. 보유는 10년 했는데 거주는 4년 했어. 거주는 4년 했어. 그러면 10년에 40% 받고, 요거 4년이니까 16에서 40% 더하기 16% 해가지고 얼마? 5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얘가 원래 거주도 3년부터 오는데 여기 2년 거주 하잖아요. 그럼 2년 거주면 해줍니다. 8%. 왜냐면 원래 올해까지 2년 거주했을 때 그 8% 공제를 적용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거주 기간은 최소 얼마부터? 2년부터. 보유는 3년부터 시작하는데 거주 기간은 2년부터 해줍니다. 그죠? 2년 했을 때 4, 2, 8 해주고 4, 3, 12, 4,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일단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얼마? 24에서 80%까지 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나눠졌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나눠서 각각 4%씩 각각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최대 80%까지가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바뀌었으니까 그 내용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가주택에 해당이 된다.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는 그냥 2% 공제로 가는 겁니다. 일반 부동산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 보시면 되죠.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의 말은 뭐 지금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그죠? 내용 여기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3번 보시면 이거 오타났네요. 이게 환지가 아니라 관리처분 개인가일이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아까 말했죠? 입주권 얘기는 항상 뭘 기억하시라고? 관리처분 객인가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관리처분 객인가일. 그죠? 여기까지 이거만 일단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유기간 이렇게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교재를 잠깐 보시면 355페이지. 355페이지. 양가로 1번 취지 나오죠, 취지. 거기 뭐 1번 동그라미 1, 2번은 좋은 얘기네요. 뭐 동결 효과를 방지하고 뭐 결집 효과를 완화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 세법에 나오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라겠죠. 양가로 2번에 적용 대상이 나옵니다. 거기 등기된 토지 건물, 주택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 자, 조합원 입주권 해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그러니까 승계 취득은 안 된다겠죠? 원조합원만 된다는 뜻이죠. 3번에 적용 배제가 나오는데 그거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여러분. 뭐는 제외고 뭐는 제외고 막 3주택 어쩌고 돼 있죠. 자, 근데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숫자 셀 때 우리 조정에 2주택, 3주택 이상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숫자 쓸 때 무엇도 포함한다는 얘기야. 입주권하고 분양권도 수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입주권은 원래 주택수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하고 조합원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몇 주택자가 되는 거야? 2주택자입니다. 원래 그건 있던 거죠. 원래부터. 근데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 하나에 아파트 한 채에 분양권 하나,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몇 주택자가 되는 거야? 3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이 원래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분양권은 이 숫자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걔는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아파트 한 채에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럼 내년에 만약에 집을 판다 치면 너 분양권 주택수에 들어가 이게 아니라 그 분양권 자체는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 어느 것만 내년에 만약에 현재 여러분 아파트 하나 있는데 내년 1월 1일에 분양권 하나를 취득했어. 그럼 여러분 몇 주택이 되는 거야? 2주택이 된다. 어쨌든 숫자 계산할 때 내년부터는 뭐도 들어간다고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주권도 당연히 들어가고 분양권까지 추가가 됐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 얘기 써놓은 거니까 뭐 여러분 그걸 크게 볼 건 없는 거죠. 보시고 넘어가시면 356페이지 장기부의 특별공제 보유기간 적용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4번이 지금 한 얘기죠.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따진다?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어디까지? 관리 처분계인가일까지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장기부의 특별공제액 그래서 1번에 쭉 나와있죠. 어쩌고저쩌고 표 있죠? 2개. 그죠? 1번이 일반공제고 오른쪽 표 2가 그 고가주택에 대한 공제입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다르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됐죠? 넘어가시고 358페이지 가시면 이제 이 장기부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팔 때마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0번을 팔건 20번을 팔건 이 요건에만 해당되면 계속 공제예요. 물건에 대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공제되고 나면 이제 마지막 공제 뭐예요? 기본 공제가 있죠. 자, 기본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자, 얘는 양도소득 기본이니까 기본의 뜻은 뭐다? 차별한다, 안 한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29,800원을 가지고 가면 맥주 2병에 마라난주 하나를 기본으로 똑같이 준다는 얘기죠. 가지고 갔더니 29,800원 가지고 갔더니 안 된다는 거. 왜 안 되니까 연식이 오래되셔서 못 들어가신대.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그건 차별하는 거지. 어디 가냐니까 저쪽 오라 그래. 저쪽이 여자는 캬바레 가래. 캬바레. 그죠? 캬바레 아시죠? 캬바레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끌어안고 춤을 추시죠. 근데 그걸 우리가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왜? 그분들이 안고 추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다리에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기대고 추는 거야. 서로 힘드니까. 그럼 남자끼리 기대면 이상하니까 남자 여자끼리 기대는 거야. 그것도 기댔는데도 그래도 힘드셔서 동작이 안 크잖아. 이렇게 살살 움직이잖아. 이렇게 살살. 왜? 기댔어도 잘못하면 또 다리 아프셔서 안 되니까 살살.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좀 있으면. 그죠? 그래서 기본은 뭐야? 안 따져. 그러니까 얘는 장기 보유니까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얘는 보유 기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해줘요. 기본이니까. 딱 기본 공제니까 특별 공제가 아니니까 공제 대상도 장기 보유처럼 뭐 토지 건물 이런 게 아니라 다 해주죠. 그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 미등기는 안 돼요. 미등기는 안 돼요. 미등기. 그죠? 왜? 미등기는 애초에 의도 자체가 세금 포탈 의도니까 당연히 얘는 안 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제 배대, 미등기 빼고는 다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장기 부여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가 동시에 안 되는 건 뭐다? 미등기입니다. 미등기는 둘 다 받을 수 없죠. 그러면은 보유기간도 안 따지고 대상도 안 가리고 몽땅 해준대요. 얘는 뭐 라이너 생명도 아니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해준대. 도대체 얼마를 공제해 주길래 자, 상식적으로 공제 금액이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죠.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죠? 그 얼마 안 되고 얼마다? 자, 소득별 공제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소득별. 자, 소득별이란, 그러니까 자산별의 소득별이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 그래요? 소득별 공제 그래요. 그러니까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2번 주식 등 3번 파생상품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말은 요 1번 다 묶어서 1년에 250만 원, 주식 따로 1년에 250만 원, 얘 따로 1년에 250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250은 이제 꼴랑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해주겠죠. 자, 그것도 각각이 아니라 소득별 공제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요 말 뜻이 뭐냐? 자, 만약 1월 달에 토지를 팔았다. 그럼 얘가 250 공제 받겠죠. 자, 2월 달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 그죠? 없어요. 왜요? 얘가 토지와 건물이 얘 각각 250이 아니라 요 4개를 묶어서 그것도 1년에 250이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1월 달에 250 받아버리면 그 해에는 얘네들은 공제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만약 얘가 200을 받았다 1월 달에 토지가, 그러면 건물은 2월 달에 얼마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금액 50은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3월 달에 주식을 팔았다? 그럼 주식은 그룹이 다르니까 걔 연 250 받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파생을 팔았다, 선물 옵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연 250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기본공제는 이 소득별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득별. 그 소득별의 뜻이 뭐라고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묻고, 주식, 그 다음에 파생,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소득별 공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뺀 나머지 4개는 같이 묶어서 간다.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시험 낼 때 어떻게 내겠어요? 뭐 쉽게 내는 거죠. 그냥 여기다가. 자산별 공제, 양도 자산별로 각각 연 250 이런 식으로 내는 거지. 그럼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연 250 하다 훅 하는 거야. 우리가 항상 그거죠. 하다 훅 하는 거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동영상 듣고 있으면 졸고 있는 거야. 또 졸고 눈 탁 뜨면 쉬는 시간이고, 그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머리 찝니다. 자산별 공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나중에 내는 거지. 근데 저게 눈에 잘 안 보이겠죠, 당연히. 처음에 보면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소득별, 자산별, 이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 말은, 요렇게 그룹으로 나눈다. 그래서 항상 주식 빼고 나머지 따로따로 간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각각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요, 기본공제는 외국에 있는 자산을 팔았을 때, 국외 자산 양도세는 공제 받을 수 있느냐? 외국에 있는 걸 팔았을 때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국외자산 안 된다겠죠? 근데 기본공제는 된다겠죠? 자, 그럼 이거를 외울 때, 장기부 국외자산, 국외자산은 장기는 안 되고, 뭐는 기본공제는 국외자산 된대. 이걸 외워버리면 둘이 엉키면 나중에 헷갈리죠. 어떤 게 된다겠고 어떤 게 안 된다겠지? 그러니까 외우지 말아야죠. 이해를 해야지. 장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가상승분 빼주는 거니까 어느 나라? 우리나라 물가상승분이니까 외국 건 안 해줘. 그럼 되는데, 그럼 기본공제는 왜 국외 자산도 해주느냐? 기본공제는요, 인적공제. 무슨 뜻이에요?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해주는 거죠. 그럼 나를 보고 해주는 거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전 세계 어느 나라 물건을 팔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해주는 거니까 네가 팔면 우리나라 걸 팔아도 해주고 외국 걸 팔아도 기본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국외자산 양도시도 뭐는 된다. 그죠?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를 자꾸 정리를 하셔도 하지, 안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자산도 뭐다?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장기는 국외자산 안 된다. 물가상승분, 우리나라 물가상승분 해주니까. 근데 기본은 인적공제니까 사람한테 해주기 때문에 뭐다? 외국 걸 팔건 우리나라 걸 팔건 무조건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덜 헷갈려요. 그래서 교재는 359페이지에 기본계 적용 대상 나오죠. 양가로 1번에 적용 대상 그래가지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의 장단 안 따지고 대상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 자산에 다 됩니다. 다만 누구는 안 돼요? 그쵸? 미등기는 안 된다. 그리고 2번에 기본공제액, 그래서 양도소득인은 거주자에 대해서 다음에 소득별로, 그죠? 뭐라고요? 소득별로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 1년에 250 공제한다. 소득별이 뭐다? 동그라미 1, 2, 3번을 얘기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그걸 기본공제, 그럽니다.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감면소득금 그 부분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올해 시험에도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뭐다? 양도세 과표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그러면 과표 결정되면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면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세율이 몇 %고 그 다음에 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내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뒤에 세율 부분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